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몰락한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한 기업들도 이 사후 나중에 평가는 다 다른데요. 그 이유는 망한 타입, 성격,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31살 청년이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30년 만에 매출 90조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500만 원. 미쳤다. 당시 98년 정부 예산이 70조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 총액이 90조라면 얼마나 큰 회사겠어요. 정부 1년 예산보다 20조가 많네요. 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이 신화의 중심에는 김우중 회장이 있었던 거죠. 샐러리맨에서 재벌 회장까지 단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분도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아, 내 꿈은 뭐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현타가 온 거예요. 본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다 거절하고 지분 5대5를 내고 동업자 회사에 대, 그리고 본인 회사 이름에 우를 따서 1967년 큰 집, 큰 우주, 그렇게 대우가 시작이 됩니다. 그치, 그렇게 가야죠. 이제 시작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동업을 해서 시작한 회사가 진짜 처음부터 막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잘안 되지 되기는 쉽지 않았을까요? 않아요. 왜냐면 자리 잡기까지가 브랜드 좀 걸려요. 가치를 심어줘야 맞아요. 되니까. 그럼요. 대우는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갑니다. 회사 등기가 떨어지자마자 동남아로 출장을 가서 보름 만에 이번에는 3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와요. 와. 지금을 보면 3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1967년도에 한국 총 수출액이 3억 2천 달러예요. 30만 달러면 전체 수출의 0.1%를 한 번에 계약으로 한 거예요. 이 신생 회사가. 한 번에? 와. 지금 금값으로 하면 185억에서 한 200억 정도 돼요. 금값이 이제 계속 또 요즘 오르고 있거든요. 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출 대상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우에서는요, 뭐 와이셔츠, 속옷 만드는 원단, 뭐 장난감, 물건을 여러 가지를 다 수출해서 불과 창립 5년 만에 5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금탑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생긴 지 5년 된 회사가 나라 전체 수출액의 3%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와. 1978년 대한민국 전체 기업 가운데 수출 1위를 하고 해체 직전에는 14%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대우는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함께 공장 시찰을 할 정도로 대우가 가진 위상은 엄청났던 거예요. 기가 막히다 진짜. 와. 대우는 무역만 한 게 아니에요. 건설업도 시작을 해서 중동 건설 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맞아, 대우건설도 있었어. 대우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안 가는 지역만 골라서 갔어요. 어디요? 오. 아프리카, 중동, 남미 뭐 이런 데, 특히 한국과 수교가 안 되어 있는 국가, 경쟁자가 적은 데로 갑니다. 그 위험하죠. 수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북한이랑만 수교가 맺어져 있었고요. 한국하고는 외교가 안 맺어져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안 가려고 했어요. 되게 위험한 데 아니에요? 하지만 대우는 집요하게 트라이를 해서 실제로 나일 강변에 대통령 영빈관을 짓는 공사를 수주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의 활동 덕분에 수단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합니다. 수교하는 데 역할까지 하는구나. 또 리비아하고도 거래를 해요. 중동의 리비아. 리비아에 의과대학, 도로, 심지어 비행장을 사막 한가운데다가 지어줬는데 이 당시에 리비아하고 협상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아 같은 경우는 카다피라는 지도자, 카다피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완전 강성인데. 예. 건설 현장에 갑자기 예. 총든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김우중 회장을 데려가요. 왜? 그래서 무서웠겠죠. 네. 와. 리비아에서 돈이 없다고 대금 지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김우중이라면 저는 다른 물건으로
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교환했을 때 좀 값어치가 좀 나가는. 거기에서만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 거기에서는 자재값이 싼데 우리나라 왔을 땐 좀 뛰는 거. 그렇지. 돈으로 안 주니까 물건으로라도 가져온다. 예. 그 상황에서 김우중 회장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텐트 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석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원유를 받아서 정제해서 마진을 더 남겨서 원유 수출을 통해서 그렇게 이익을 더 남겼습니다. 자, 이제 대단하시다. 사업하시면 돼요. 슬슬 저도. 센스 있어. 아니, 그게 빙의했네, 빙의. 이거 머리가 좀 있네요, 선생님 제가. 자, 그래서 수단, 리비아, 뭐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유럽,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 다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몰라도 대우는 안다. 그랬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구나. 초반에는 경공업, 섬유, 의류 이런 수출로 성장한 대우는 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르망을 생산을 했고요. 르망. 91년 국민차라고 하는 굉장히 작고 귀여운 차가 나왔죠. 티코를 생산하고 이게 대히트를 치면서 4대 제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막 쫙 성장하는 네. 아름다운 그림이 막 나오죠. 전혀 망할 일이 없는데. 맞아. 얘기만 탄탄해 들어보면. 보이는데. 예. 그런데 대우가 30주년을 맞았던 1997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가 한국까지 쫙 넘어왔어요.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위기에 빠졌고 세계 경영 깃발 아래 해외 사업을 막 추진했던 대우는 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영을 한다는 건 해외 사업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다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수출을 늘려서 빚을 갚고 빨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는 이미 부채 비율이 무려 40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왜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만 했잖아요. 나중에 그게 너무 크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공한 분은 본인 말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니까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두 분 다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확장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는 생각을 못했고 빚을 내더라도 계속 확장해서 성과를 이루면 결국은 빚도 갚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대우그룹은 무려 41조 원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게 드러났던 거예요. 역사상 세계 최대의 회계 부정으로 기록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 회계 조작이라는 잘못으로부터 결코 대우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30 간 넘은 청년이 만든 회사. 대우는 불과 30년 만에 그토록 많은 성과를 이루고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빨리 사라진 기업이 됐습니다. 대우와는 또 다르게 같이 사라진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평가가 좀 다른 기업이 있어요. 온갖 비리와 뇌물이 드러나서 불명예스럽게 몰락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이 청문회에 출석할 때 보통 뭘 타고 가죠? 일체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너무 잘 아시네. 종종 그렇게 휠체어 타고 막 아픈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입수도 하고 어떤 거. 그 휠체어 청문회의 원조가 바로 정태수 회장이고요. 이 정태수 회장이 이끌었던 기업이 한보입니다. 원조셨어. 한복. 일체야.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1969년 47살에 세무서의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당대 최고의 역술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분을 찾아가요. 역술인? 그 역술인이 정태수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해. 그러면 대한민국 첫째, 둘째가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믿었다고요? 그게 사업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태준에다 정태수로 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공무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라고 그런다고 사업을 결심해서 막 이렇게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도 알려줘요. 당신은 토의 기운을 타고났어. 그러니까 흙을 만지면 큰 부자가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역술이는 한 명 더 찾아가요. 아,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심이 많으시고. 근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되나 보다. 그래서 고심 끝에 광산업, 건설업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을 판하고 52세 나이에 세무서에 사표를 던집니다. 52세예요? 신의 계시야? 먼저 전국에 막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폐광산을 막 찾아다녀. 그러던 와중에 강원도에 몰림된 광석 폐광산 하나를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한보 상사를 설립을 해. 네. 그 다음에 건설업, 세무 공무원을 할 때 동료로 지내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야, 돈을 모아라. 딱 모아서 구로동에다가 172세대의 소형 아파트를 지어요. 이걸 팔아서 남긴 돈으로 대치동, 신림동에 아파트를 지어 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될 사람은 진짜 되는지. 미국에 있는 대규모 몰리브된 광산에서 불이 나요. 미국에 있는 큰 광산이 불이 나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처를 찾겠지. 아까 무슨 광산을 샀다고요? 몰리브된 광산을 샀다 그랬잖아요. 정태수 씨가 갖고 있던 광산에서 수출하는 광석값이 급등을 하게 돼요. 못 들여오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운이 따로 써 있어요? 꺼졌어요. 이제 건설업을 봅시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예요. 음마? 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이게 총 대박이 나면서 한보는 단숨에 1,3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거머쥐게 돼요. 그때 쓸어 담았구나. 음마. 헐값을 사들인 광산은 막 광맥이 터지고 아파트마다 막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거예요. 한보는 순식간에 재계 서열 30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그렇게 규모가 커졌으면 막 사옥도 번듯하게 짓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옥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음마 아파트 상가에다가 본사를 계속 썼어요. 맞아, 거기 대형 그 5개 간판이 있었어요. 역술가의 예언대로 척척 말아서 떨어지니까 재벌 총수가 되어서도 역시 역술 경영을 계속하게 되죠. 진짜? 회사 위치, 본인이 사는 집, 풍수지리를 꼼꼼하게 따지고 특히 모든 사업의 중대사도 역술가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보가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한국 재벌의 특징이 있죠. 손을 안 대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을 확장해서 IT, 철강, 관광업, 제약회사, 금융사, 학교도 인수를 해요. 새로 시작한 회사만 거의 20개가 되었습니다. 또 키웠네, 그치? 근데 정말로 이게 역술인이 말한 대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는 경영자의 통찰력이었을까요? 사실 이 한보 자신감의 배경에는 정태수 회장의 로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는데 개발을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개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겠어요? 로비를 한 거죠. 한보는 어떻게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물에 잠기는 땅, 아파트 건설 허가를 못 받는 자연 녹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워서 싼 값에 살 수 있는 땅들을 막 사들인 다음에 어떻게 로비를 해서 개발을 해서 큰 이익을 얻는 일종의 베팅, 도박을 한 거예요. 한보그룹에 정부와 서울시의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로비를 했어요. 드라마 같아. 정태수가 건네면 007 가방에는 뭐 5천만 원, 골프 보스턴백은 뭐 1억 원, 사과 상자에는 2억 원, 이런 말이 막 돌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수서 사건이에요.
수서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하도록 전 관계에 로비를 벌였습니다.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줬어요.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 150억 원이나 준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역술인이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정 회장의 운이 60세에 끊길 거라고 했어요. 97년 1월 드디어 한보그룹의 파국이 다가왔습니다. 한보가 짓고 있었던 당진 제철소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제철소는요,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보는 당시 돈도 문제가 있고 기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금융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출금 회수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97년 1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이게 97년 외환위기의 트리거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태수 회장에 대한 평가는 최하위인데요. 결과가 나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휠체어 출두의 원조로 불리는 그 문제의 청문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한보 철강에 3천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2달 정도밖에 못 버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회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금 흐름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압니까? 대기업 총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 임직원을 머슴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많은 회사원들이 저 청문회를 보고 기가 막혔고요. 일반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인, 머슴 이런 얘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했을 정도 되면은 사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아래 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방식인데 그게 나르시시즘의 한 축이거든요. 또 하나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걸 보면 또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약간 그 둘의 굉장히 안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막 지금 느껴지는데요. 복합체네. 총수의 정경유착, 본인의 돈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한 그런 경영을 하다 망하게 된 한보는 휠체어 청문회의 원조, 지금도 드라마의 대사로 사용되는 머슴 발언, 이것 때문에 더 불명예스러운 화제를 남기며 역사 속으로 영원히 나락으로 가게 됐습니다.